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아들을 키우면서 살고 있는 43세 여성입니다. 남들과 다를 바 없이 평범하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정말 평범한 여자였죠. 그런데 저는 한 남자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말았습니다. 제 결혼 생활이 엎어지도록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시아버지였는데요. 제가 이렇게 된 건 시아버지의 은밀한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치지 못해서 해서는 안 되는 거래를 했던 제 잘못일지도 모릅니다. 저도 사람이고 여자인지라 그런 은밀한 유혹을 차마 거절하지 못했고 시아버지가 파놓은 함정 속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정신 차렸을 때는 이미 늦어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었죠. 시아버지는 제가 덫에 걸려서 꼼짝 못한다는 걸 알고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추악한 본 모습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 당시에 저는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이 혼자만의 힘으로 악마 같은 시아버지의 손에서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시아버지를 만나기 전부터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찍는 걸 좋아했던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 사진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좋아하게 된 건 부모님의 영향이 컸죠. 저희 엄마는 사진 작가셨고 아버지는 엄마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주말이나 휴가철이 되면 어김없이 저를 데리고 사진을 찍으러 나가셨어요. 그러고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사진을 좋아하게 되었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아버지에게 비싼 카메라를 선물 받기도 하였습니다. 당연히 저는 대학을 다니며 사진 동아리 활동에 열정을 다했습니다. 정말 사진이 좋아서 동아리 활동에 온갖 정성을 다했는데 그곳에서 남편에게 반하게 되었죠. 남편은 사진 동아리 회장이었고 군대를 다녀와서 저보다 훨씬 연상이었습니다. 저보다 사진에 대해 많이 알았고 전문가 포스가 느껴져서 한눈에 반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는 주로 풍경 사진을 찍었지만 남편은 인물 사진을 주로 찍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이나 도시인들의 모습을 포착해서 필름에 담는 걸 좋아했거든요. 동아리 지도 교수님도 남편의 사진을 볼 때마다 훌륭하다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야, 얘들아 이것 봐라. 정욱이 사진에는 이야기가 들어있어. 딱 봐도 사진이 살아있잖아. 제가 봐도 남편의 사진은 구도가 특이했고 생동감이 있어 보였습니다. 동아리에서 사진전을 해도 남편이 가장 주목받았죠. 저도 남편과 같이 활동하면서 남편은 물론 남편의 사진에 푹 빠졌습니다. 선배 사진은 뭐랄까 참 따뜻하고 깨끗해.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 선배가 보기에는 내 사진 어때? 정혜 너는 너무 많은 걸 렌즈에 담으려고 해.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볼 때는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야 돼.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가르쳐 달라고 했고 남편은 저에게 성심성의껏 사진 강의를 해주었습니다. 동아리에서 나가는 출사가 아니라 남편 혼자서 떠나는 출사에도 제가 따라갔죠. 그러다 보니 친한 선후배 사이를 넘어서 주말마다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 연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저희 둘만 따로 시장이나 거리를 누비면서 인물 사진을 찍기도 했고 인적이 드문 산이나 계곡을 찾아서 아름다운 자연을 렌즈에 담기도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졸업을 할 무렵에 제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남편의 프로포즈는 독특했어요. 사진을 찍는 사람답게 저를 곁에서 지켜보면서 찍은 여러 장의 사진들을 모아서 주었습니다. 남편의 사진 속에 담겨있는 제 모습을 보니 부끄럽기도 했지만 제가 특별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결혼하자는 약속을 하고 남편이 직장을 구하자 바로 식을 올렸습니다. 이제 남편을 내조해주며 화목한 가정을 꾸리면 되겠다 싶었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결혼하면 시댁에 들어와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분가할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시댁살이를 하라고 하니까
당황스러웠습니다. 시댁에 와서 살라고요? 상견례 때는 그런 이야기 없으셨잖아요. 그걸 미리 말해야 하니? 넓은 집 놔두고 돈 들여서 새 집 구할 필요는 없잖아. 그리고 나도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상 한번 받아보자. 시아버지의 말에 저보다 시어머니가 먼저 반기를 드셨습니다. 요즘은 며느리가 들어와 살겠다고 해도 시부모가 눈치 보기 싫어서 나가라고 하는 거 몰라요? 당신은 편할지 몰라도 나하고 며느리는 불편하단 말이에요. 오호, 누가 평생 데리고 살겠대? 손주 생기기 전까지만 같이 살자는 거야. 원래 가족이란 같이 살면서 정드는 거라고.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가만히 있어. 시어머니는 그냥 둘이 나가서 살아라고 하셨지만 시아버지는 끝까지 고집을 피우셨습니다. 결국 저희 남편도 시아버지 말대로 하자고 해서 시댁살이를 하게 되었죠. 저는 그래도 그동안 봐온 시부모님 성격을 알고 있기에 같이 살아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제가 생각한 거랑 다르더군요. 시아버지께서 부지런해도 너무나도 부지런해서 울고만 싶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새벽 4시만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셨거든요. 그 덕분에 저까지 새벽잠을 설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시아버지는 아침을 꼭 챙겨 드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간단하게 빵과 우유로 아침밥을 챙겨 먹거나 아예 건너뛰었는데 시아버지는 아침 식사를 거하게 차려드려야 했습니다. 최소한 5가지 이상의 반찬과 국이 있어야 했는데요. 그것도 새 반찬과 새 국이어야 했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으면 싫어하셨죠. 시어머니가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땐 제가 얼마나 힘들어할지 몰랐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할 수 있겠어?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도와줄까? 나도 포기했는데 네가 할 수 있겠니? 나는 내 남편이니 싸우면 되지만 너는 며느리라 별소리도 못할 거다. 네 시아버지가 워낙 까다로워서 네가 많이 힘들고 피곤할 거다. 괜찮아요. 안 도와주셔도 돼요. 밥만 차려드리고 다시 자면 되죠. 아버님을 위해서 그 정도는 당연히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머님께서 너무 걱정을 하시길래 왜 그러나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반찬과 국 이야기만 들었지 아침 시간대를 못 들었거든요. 아침을 새벽 3, 4시부터 준비해야 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물론 저도 아버님께 조금만 늦게 일어나시면 안 되냐고 여쭈어봤죠.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아침을 드시고 바로 헬스클럽에 운동을 하러 가시기 때문에 이른 식사 시간대를 고집하셨습니다. 오죽했으면 어머님이 뭐라 소리를 지르며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여보, 며느리 힘들게 하지 말고 아침 대충 때워요. 내가 안 해주니까 그동안 알아서 잘 챙겨 먹고 다니더만 왜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안 해주니까 어쩔 수 없이 대충 먹고 다닌 거지. 이제 며느리가 해줄 거니까 잘 챙겨 먹고 다닐 거다. 며느리가 알아서 잘해준다는데 당신이 왜 나서? 당신이 해줄 거야? 아휴, 말 안 통하고 꽉 막혀서는 남의 집 딸 귀한 줄도 모르고. 됐어요. 당신이랑 말 안 할 테니까 알아서 살아요. 며느리가 힘들다고 울면 내쫓을 테니까 알아서 해.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제 눈앞에서 이렇게 싸우는데 어쩌겠나요? 제가 열심히 아침 해드리겠다고 싸움을 말릴 수밖에 없었죠. 처음에는 아침 잠에 유혹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는 게 정말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자 몸이 알아서 적응해 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알람을 맞춰놓지 않아도 오전 3, 4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어요. 그만큼 제 생활이 없어지는 기분이 들었지만 저와 반대로 시아버지는 기운 넘치셨습니다. 이제 막 60대에 들어섰지만 말이나 행동은 20대 청년이나 다를 바 없이 거침없으셨죠. 옷차림도 정장 같은 건 쳐다보지도 않으셨고 늘 활동하기에 편한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으셨습니다. 남편 말로는 아버님께서 물려받은 재산 없이 자기 힘으로 기업형 부동산을 운영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럴까요?
남들과 다른 점이 많이 보였습니다. 저한테도 부지런함을 강조하며 앉아있는 꼴을 보지 못하셨습니다. 집안일에 트집을 잡으시면서 저한테 끊임없이 지적하셨죠. 얘야, 저기 저거 보이니? 장식장에 먼지 쌓인 거. 저거 보이면서 모른 척 하는 거지? 너처럼 게으르면 안 되는 거다. 당장 일어나서 저것부터 닦아라. 여자가 돼가지고 왜 이렇게 집안일을 못하니? 그것밖에 못 배웠어? 아, 네. 지금 치우겠습니다. 여기만 닦아도 될까요? 무슨 소리? 여기도 닦아라. 그리고 여기도 정리해. 너무 지저분하다. 체력이라도 안 좋으시면 쉬실 때 저도 같이 쉴 수 있는데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낮잠도 안 주무시고 눈에 불을 켜면 집안일에 흠이 없는지 감시하셨으니까요. 이게 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헬스클럽에서 하시는 운동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체력이 있으니 저를 못살게 구는 거겠죠. 집안일 하기도 벅차 죽겠는데 저한테 몸매 지적까지 하셨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소파에 누워있길래 저도 같이 누워있었는데 아버님이 저한테만 뭐라 호통치시더라고요. 아유, 너는 내가 볼 때마다 누워있는 것 같다. 여자가 돼가지고 몸매 관리도 안 하는 거냐? 어째 갈수록 살이 붙는 것 같아. 곧 애도 가져야 할 텐데 뱃살이 늘어나면 애 낳는 것도 힘들어진다. 나를 봐. 어디에 가도 환갑을 넘긴 나이라고 하면 모두 깜짝 놀라. 네, 해야죠. 해야 되는데 몸이 안 따라주네요. 아버님께서 제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자기 몸을 보라며 근육질 몸매를 자랑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결혼 후에 나날이 늘어가는 뱃살 때문에 걱정됐거든요. 게다가 운동하러 간다고 하면 아버님 눈을 피해 조금은 쉴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아버지가 다니는 헬스클럽에 등록했습니다. 그곳에서 비교적 수월해 보이는 요가 수업을 등록해 마음의 위안을 좀 얻으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 헬스클럽에 들어간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또래가 별로 없더라고요. 50대 이상의 중년 아줌마들만 운동을 하고 있어서 의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줌마들도 제가 신기했는지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면서 반겨주더군요. 아이고, 오랜만에 젊은 아가씨가 들어왔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이제 2년 됐는데 아버님이 운동을 하셔서 따라왔어요. 혹시 저희 아버님 알고 계시나요? 아버님? 설마 최 사장 말하는 건가? 어머나, 최 사장 며느리란 말이야? 아유, 그 깐깐한 최 사장이 시아버지라니 참 힘들겠어. 저희 아버님을 아세요? 친하신 거예요? 말도 마. 그 양반이 몸이 너무 좋아서 이름 났어. 성격만 안 깐깐하면 아주 인기 짱일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아버님이 헬스클럽에서 유명 인사인 것 같더라고요. 몸을 만들려는 중년 남자들이 제법 많아서 아줌마들이 운동은 제쳐두고 남자들이 운동하는 걸 구경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헬스클럽을 다니면서 아주머니들과 수다를 떨게 되었는데요. 집을 벗어나 운동하는 척 사람들과 어울리니 그나마 숨통이 트이더군요. 그곳에서 미정이 언니와 가장 많이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돌싱 경력 5년 차라는데 아줌마들 사이에서 가장 입김이 센 것 같았습니다. 운동은 하나도 안 하고 그 언니랑 떠드는 걸 아버님께 들켜서 PT 수업을 받게 되었죠. PT쌤이 제 또래 여자였는데 저보다 키도 크고 몸매도 좋아 보였습니다. 돈도 많이 내서 아깝기도 하고 저도 몇 달만 열심히 운동하면 비슷한 몸매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열심히 수업받았는데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선생님과 사이가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 선생님이 처음부터 불친절하긴 했거든요. 기구 사용법이나 자세를 가르쳐 줄 때부터 제게 노골적으로 짜증을 부려서 저도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날도 가르쳐 준 걸 이해하지 못해서 다시 물어보니까 먼 산을 바라보면서 한숨부터 내쉬었죠. 내가 방금 알려줬잖아요. 저번에도 그러던데 왜 자꾸 그러세요? 최정혜 씨는 머리를 폼으로 달고 다녀요?
몇 번이나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몸으로 하는 건 잘 못해서요.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몸이 아니라 머리가 문제인 것 같은데요. 똑바로 들으세요. 다시 알려줄 테니까. 선생님 말투나 태도가 정말 기분 나빴지만 최대한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고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야 하니까 스트레스가 쌓인 거라고 이해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대놓고 무시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자, 저번처럼 또 물어보지 말고 잘 보세요. 다리는 최대한 구부리라고요. 허리는 쭉 펴고요. 그날도 본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스트레칭하고 있었는데 자세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저를 물건 다루듯이 막 만지고 옮기더라고요. 당황스러워서 순간 몸이 굳어버리니까 선생님이 평소보다 더 짜증을 냈습니다. 아니, 움직이라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짜증나게 하네. 머리를 들라고요. 그 여선생이 화가 난 듯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치면서 제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보자 하니까 정말 저한테 지금 화풀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피우는데 선생은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사과할 줄 알았는데 뭐가 문제냐는 듯 팔짱을 끼고 저를 멀뚱하게 쳐다보더라고요. 뭐가요? 지금 그쪽이 못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아니, 운동 가르친다고 머리채 잡아당기고 소리 지르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당장 사과하세요. 최정혜 씨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직접 몸으로 보여준 것뿐이에요. 제가 왜 사과를 해야 되죠? 사과는 그쪽이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진짜 미친 여자 아니야. 뭐 이런 게 다 있어? 나 사과 받고 환불 받을 거니까 당장 팀장 불러와. 제가 선생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대니까 아줌마 부대가 몰려오더군요. 트레이너 팀장도 제 목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서 당한 일들을 그대로 말했지만 저한테 갑질을 해댄 선생은 제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더라고요. 팀장은 누구의 편도 들지 못한 채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정혜 언니가 나서서 CCTV가 달린 곳을 가리키며 말하였습니다. 팀장님, 왜 가만히 서 있는 거야? 둘 다 하는 말이 다르면 CCTV부터 확인해야지. 팀장이 CCTV를 확인해보겠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사무실로 우르르 몰려갔죠. CCTV 영상을 재생시키니 역시나 선생이 제게 저지른 짓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어머, 세상에 저게 뭐야? 머리채를 잡고 삿대질까지 하네. 선생님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어휴, 뭐야, 무서워서 못 쓰겠네. 정말이네. 잘하면 한 대 칠 기세야. 너무 무섭다.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우리한테는 그런 적 없잖아. 우리보다 어려서 만만했던 건가?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잘 가르치려고 했는데요. 뭘 잘 가르치려고 했어? 딱 봐도 머리채 잡고 삿대질밖에 안 했구만. 맞아.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동네에 소문내서 장사 못하게 해줄까? 아줌마들이 소문내자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하자 팀장이 그 선생에게 정중히 사과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제서야 그 선생이 마지못해서 사과를 하더군요. 저는 환불해달라고 했다가 팀장의 설득에 넘어가 담당 트레이너를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팀장은 제게 다른 남자 트레이너를 붙여주었는데요. 그 뒤로 그 버릇없는 여선생과 마주쳐도 인사도 하지 않고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미정혜 언니도 저만 보면 그 여선생을 엄청나게 씹더라고요. 야, 저 봐라. 너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 회원이면 웃으면서 인사해야 하는 거 아니니? 안 그래도 저 여자 마음에 안 들었어. 말도 함부로 하고 행실이 아주 개판이었거든. 미정혜 언니는 그 선생이 얼굴도 반반하고 몸매도 좋다고 남자 회원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만 믿고 아나무인으로 설쳐댄다고 뒷담을 해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맞장구를 쳐주며 예전에 당한 서름을 풀었죠. 많아요, 언니. 저 여선생 때문에 기분 나빴던 적 진짜 많아.
언니 없었으면 이미 그만두고 안 왔을 거예요. 너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자들한테는 아주 밥맛 없이 굴더라. 우리 클럽에 남자들이 많이 꼬이는 건 전부 저 여자 때문이야. 남자들한테만 잘해줘서 이상한 소문까지 돌더라니까. 미정희 언니가 그 여선생이 바람을 피우다가 걸려서 이혼당한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도하던 5살 연하의 회원과 바람을 피우다가 들켜서 이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몇 달 전에 재혼에 성공했는데 이혼했다는 사실을 감쪽같이 속이고 처녀 행세를 하면서 재혼했다는 겁니다. 미정희 언니만 그 여선생을 싫어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매일 휴게실에 모여 앉아 아줌마들이 시댁과 남편 흉을 보는 것처럼 여선생 뒷담화하는 걸 듣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입이 심심해지면 간식거리를 잔뜩 사와서 트레이너들 몰래 먹곤 했어요. 팀장님한테 들킨 적도 많이 있었지만 아줌마들 입김이 세서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들 이게 다 뭐예요? 또 여기서 과자 드시는 거예요? 살 빼러 왔다가 살이 왕창 불어서 가시겠어요. 적당히 드세요. 우리 몸은 우리가 알아서 관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그러지 말고 정 팀장도 여기 앉아서 빵 하나만 먹고 가. 아줌마들은 싫다는 팀장에게 억지로 빵이나 음료수를 쥐어주곤 했죠. 아버님을 피해 도망오려고 했던 저는 당연히 운동보다는 푸짐한 간식을 앞에 두고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 수다 떠는 재미에 점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몇 달 후에 시아버지와 여선생이 심상치 않은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운동을 하러 아침 일찍 나갔었는데요. 원래 이른 새벽부터 점심때까지 집안일을 하고 오후에 헬스클럽에 나갔었는데요. 그 시간대에만 수업이 가능하다는 핑계를 대고 아주머니들이 많이 모여있는 시간대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어로빅이라는 새로운 수업이 생겨서 아주머니들이 아침 일찍 모이자고 했거든요. 오랜만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갔는데 너무 이른 시간대 수업이라서 그런지 아주머니들이 거의 못 오셨더라고요. 그나마 온 분들도 피곤하다고 집에 가겠다고 하길래 휴게실에 잠깐만 앉아 있으려고 했습니다. 집에 가면 아버님이 있을까봐 조금만 더 있다가 가려고 했죠. 그런데 휴게실에 들어가니 시아버지와 여선생이 딱 붙어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과 여선생도 놀라서 얼른 떨어져 앉더군요. 아니, 세기 네가 이 시간에 웬일이냐? 원래 이 시간대에 안 나오지 않아? 에어로빅 수업이 새로 생겼길래 그거 들으려고 왔어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아버님한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는지 머릿속이 새하얘져서 급히 휴게실에서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둘 사이가 정말 수상하다는 생각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요. 시아버지를 추궁할 수 없는 노릇이라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버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어딜 돌아다니나 확인했는데요. 얼마 후에 둘이 내연관계라는 확실한 증거를 잡게 되었죠. 시아버지와 여선생이 헬스장 근처의 모텔에서 나오는 걸 보게 된 겁니다. 저는 당연히 그 순간을 사진으로 남겨두었는데요. 집에 돌아온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제가 다 말하면 어머님이 어떻게 될지 걱정되더군요. 하지만 제가 숨기고 있다가 가정이 더 망신창이로 파탄날 것 같아서 아버님과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님이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로 찾아가 할 말이 있다고 했죠. 세기 네가 내 회사는 웬일이냐? 할 말이 있다는 연락은 받았다만. 설마 그 일 때문에 그러니? 아버님도 잘 아시네요.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나가서 이야기해요. 저는 시아버지와 함께 조용한 카페로 들어가서 휴대폰에 찍힌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아버님이 그 사진을 보고 눈이 커졌길래 마음속에 담아놓은 말들을 꺼내놓았습니다. 아버님,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딸 같은 여자애랑 내연관계를 가지다니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말이 없던 아버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너한테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런데 남자는 말이다. 늙으나 젊으나 매력적인 여자를 보면 마음이 끌리는 게 당연한 것이야.
마음에 든다고 아무 여자하고 어울리는 건 짐승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당장 그 여자랑 헤어지세요. 안 그러면 어머님한테 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난 그럴 수 없다. 난 그 아이를 버릴 수 없어. 10억 줄 테니까 앞으로는 눈 감아다오. 10억이면 충분하지 않냐? 네? 10억이라고요? 겨우 그런 여자 때문에 10억을 쓰신다고요? 그래. 그 돈을 너한테 줄 테니 비밀 지켜다오. 아버님한테 10억이 어디 있어요? 저한테 10억이라고 하신 거 맞죠? 혹시 잘못 들은 게 아닌지 재차 물었지만 시아버지는 단호한 표정으로 10억이라고 못 박았어요. 10억이 어디 있냐고 물으니 저를 데리고 회사로 돌아가 시가 10억짜리 신축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게 내가 말한 10억이다. 다음 달이면 분양이 시작되는 새 아파트야. 내가 여러 채 확보해뒀는데 그 중에 하나를 너한테 주마. 분양이 시작되면 곧바로 2억은 더 붙을 게다. 그럼 이 아파트로 이사 가도 되나요? 따로 독립해도 되는 거죠? 그래. 네가 가서 살든 다시 팔든 상관 안 하마. 대신 지금 당장은 나갈 수 없어. 너희 시애미가 의심할 거다. 내가 절대 못 나가게 할 거라고 했으니. 시댁살이를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제 고민은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였지만 10억짜리 아파트와 자유는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었죠. 며칠을 고민하던 저는 시아버지의 아침을 차려주면서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이제 우리는 한 배를 탄 거야. 그러니까 네 시애미뿐만 아니라 정욱이 놈한테도 확실히 숨겨야 한다. 시아버지는 자신의 불륜을 눈감아주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어머니를 속이는 일에도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어요. 제가 그럴 수 없다고 하니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이 집에서 나가고 싶으면 자기 말을 들어야 한다고 협박하더군요. 그날부터 시아버지는 저를 믿고 대놓고 내연녀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는 아버님이 너무 늦게 들어온다고 걱정하였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도둑이 제발저리듯이 어머님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지만 아버님이 아파트를 넘겨주는 일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어요. 그 아파트는 이미 분양이 시작되었는데 아버님은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하였습니다. 제가 어머님 몰래 얼른 아파트를 달라고 재촉하니 이런 문자가 와 있더군요. 좀만 더 기다려라. 회사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게 있어서 그 아파트가 내 명의로 되어 있어야 돼. 한 달만 더 기다리면 된다. 아파트에 발이 달려서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뭐가 걱정이냐? 나는 한 번 뱉은 말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야. 이제는 불안하고 초조해진 사람은 저였습니다. 혹시라도 아파트를 받기 전에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의 불륜 사실을 알아버리면 10억도 날아가고 제 시댁살이도 영원히 유지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의 불륜을 혼자만 알고 있으니 늘 마음이 편치 않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루는 친정에 갔는데 엄마가 제 얼굴을 살펴보면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시부모님이 너 못 살게 구니? 얼굴이 왜 이렇게 많이 상했어? 혹시 김서방하고 안 좋은 일 있어? 아니야,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요새 운동 열심히 해서 몸이 상했나 봐. 아이고, 사람이 운동한다고 이렇게 돼? 거짓말하지 말고 다 털어놔라. 차라리 귀신을 속이지. 나는 못 속인다. 나한테 못할 말이 뭐가 있겠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정엄마인데 말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엄마한테 결국 모든 걸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말만 했는데 10년 묵은 채증이 쑥 내려가듯이 답답하던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제가 시아버지 내연녀 사진을 보여주니 엄마가 그 사진을 보더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니, 얘는 주희 아니니? 세상에, 얘가 사돈이랑 바람을 피고 있단 말이야? 주희? 엄마 이 여자 알고 있어? 친해? 아주 잘 알지. 얘
내 친구 며느리야.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본 적 있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새하얘지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제가 아파트를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바로 그 친구분한테 전화를 하는 거 있죠? 제가 말려봐도 가만히 있어보라며 제 팔을 밀어냈습니다. 어떻게든 맞고 싶었지만 엄마는 오히려 성질을 내며 제게 뭐라 하셨습니다. 이거사, 왜 자꾸 말 못하게 막는 건데? 그럼 이걸 다 말해줘야지 숨기고 있게? 넌 어쩌자고 이런 더러운 짓을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야. 아유, 세상에. 그 불려우 같은 년이 결국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구나. 결국 엄마는 친구분과 전화하더니 지금 당장 만나러 간다며 저를 두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시아버지의 회사로 달려갔죠. 너무 급해서 미리 전화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저 빨리 시아버지에게 모든 게 들통났다는 말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제가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시아버지는 자기 사무실에서 웃으면서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자기야라고 속삭이고 있더라고요. 회사 사람이 아닌 내연녀와 통화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는 걱정하지 마. 바보 같은 며느리는 벌써 너한테 넘어간 아파트를 기다리고 있어. 그래, 아직 때가 아니니까 팔지 말고 가지고 있어. 조금 더 오르면 내가 알려줄게. 그래, 사랑해. 조심히 들어가.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제게 주기로 했던 아파트는 이미 내연녀 차지였던 겁니다. 처음부터 시아버지는 저를 가지고 놀았던 거죠. 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쓰러지듯 침대에 엎어졌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어요. 10억이 날아가 버려서가 아니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시아버지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버린 제가 너무 원망스러웠거든요. 한참을 울고 난 다음에 이제라도 어머님께 모든 걸 말하고 용서를 빌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외출하고 돌아온 시어머니에게 죄송하다고 빌었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돈 때문에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집에서 너무 나가고 싶어서 그랬어요. 아버님이 너무 못살게 굴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자유를 주겠다면서 절 유혹하셔서 넘어가 버렸어요. 어머님한테는 안 그래야 하는데 저한테 잘해주신 거 생각하면 안 그랬어야 했는데. 용서해달라는 말만 했는데 이미 저희 엄마한테 자초지종을 전해들었나 봅니다. 화가 난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던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제 손을 잡고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 네가 무슨 죄겠니? 이런 집안에 시집 오게 한 내 잘못이지. 얼마나 나가고 싶었으면 그랬겠니? 네가 마음고생이 심했다.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눈물이 터지고 말았죠.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에 꺼이꺼이 우니 시어머니께서 친정엄마처럼 다독여 주셨습니다. 아버님을 어떻게 하실지 차마 묻지는 못했지만 제가 찍어놓은 불륜사진을 넘겨드렸습니다. 어머님이 그 사진을 보시고 씁쓸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나중에 들은 말인데 시어머니가 그 사진을 들고 회사로 찾아가서 이혼 소송장과 함께 시아버지 얼굴에 던져버렸다고 하더군요. 이 가짜는 것, 감히 나 몰래 바람을 펴? 너 같은 인간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오늘부터 집에 들어올 생각은 하지도 마. 어머님은 그 길로 집에 오자마자 아버님 옷이나 전자기기를 사무실로 모두 보내버렸습니다. 내연녀는 더 비참한 처지가 되었죠. 헬스클럽에 쳐들어온 엄마 친구분에게 머리채를 잡아뜯겼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불륜녀라는 소문이 쫙 퍼져서 헬스클럽에서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선생을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해서 시아버지가 준 아파트를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아파트를 제게 넘겨주시더군요. 이제 시댁살이 그만하고 여기 가서 살아라. 그리고 사람은 돈을 보면 누구나 욕심이 생기는 법이야.
네가 가진 게 없으니 그런 유혹에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제부터는 절대로 돈 때문에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는 행동은 하지 마라.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하지만 이제 저 못 살게 구는 아버님도 없는데 어머님 모시고 살게요. 어머님 모시고 살면서 어머님 속인 죄 갚아야죠. 네 뜻이 그렇다고 그래라. 나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가도 되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알겠지, 우리 아가? 어머님이 저를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죄송하다는 말을 또 전해 들었죠. 어머님과 살면서 전해 들은 건데 이혼 소송 결과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엄청난 위자료를 물어야 했습니다. 그 위자료로 저희 부부와 시어머니가 풍족하게 살고 있었는데 또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내연녀가 제게 복수를 시작한 겁니다. 저 때문에 두 번째 이혼을 당하고 가정이 파탄났으니 제 가정도 깨버리려고 의도적으로 남편에게 꼬리를 친 거였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연유도 웃겼습니다. 운동에 관심이 없었던 남편이 벼랑간 헬스클럽을 다니겠다고 했는데요. 당연히 제가 다니고 있는 헬스클럽으로 올 줄 알았는데 굳이 먼 곳으로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뒤를 밟아봤는데 남편이 다닌다는 헬스클럽에 그 여선생이 헬스 트레이너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남편의 휴대폰을 뒤져서 증거를 찾아내 보았죠. 역시나 남편은 그 여선생과 문자를 주고받으니 사적으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 문자들을 보여주며 남편을 추궁하니 남편이 모든 걸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그 여선생이 남편 회사 근처에 서 있다가 번호를 땄으며 운동을 가르쳐 주겠다고 불렀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저는 여선생의 유혹에 넘어갈 뻔했던 남편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저도 참 속물이었으니까요. 제가 시아버지와의 거래에 응했던 것처럼 남편도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저처럼 무릎 꿇고 눈물로 속죄했으니 받아주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돈 때문에 아버지 뻘 되는 남자와 놀아났으면서 자기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멀쩡한 가정을 파탄내려고 작정한 여자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정이 언니를 포함한 아줌마 부대에게 모든 걸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언니들을 데리고 가서 여선생이 있다는 헬스클럽에 난리를 피웠죠. 헬스클럽 팀장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여선생이 이 동네에서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다 까발렸습니다. 결국 여선생이 그 헬스클럽에서도 해고를 당하자 제가 있는 헬스클럽으로 와 사과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여선생을 문전박대하였죠. 그날 이후로 돈의 유혹에 넘어가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시아버지가 제안했던 아파트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시아버지가 약속했던 아파트는 제 것이 되었지만 저도 인생 정말 똑바로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인간된 도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정말 창피한 일이지만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사연 글을 써봅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